입니다. 오늘 뉴스 보니까 서초동이 바쁘실 듯한데요. 근데 여기까지 오시냐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시게 해서 미안합니다. 먼저 신당역에서 발생한 참혹한 사건으로 희생되신 피해자와 그 유족분들께 깊은 애도의 뜻을 전합니다. 피해자의 희생을 생각하면서 이번에 제정에 가까운 큰 폭의 스토킹 처벌법 개정안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지금부터 법무부 소관 법률인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슬라이드를 보시면서 할까요? 차례는 보시는 바와 같고요. 다음을 볼까요? 먼저 추진 배경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어요. 정확히 1년 전인 2021년 10월 21일부터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만 스토킹 범죄는 보시는 바와 같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스토킹 피해자가 신변 보호 또는 재판 중에 가해자에 의해서 살해되는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했는데요. 특히 지난달 발생한 신당역 스토킹 피해 영무원 피살 사건은 국민들께 큰 충격을 드렸습니다. 현행 스토킹 처벌법은 살인 등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스토킹 범죄의 특성상 합의 시도 과정에서 추가 피해의 가능성이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신당역 스토킹 피살 사건의 가해자 역시 피해자가 합의해 주지 않는 것에 앙심을 품고 보복성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따라서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를 도입하는 등 현행 스토킹 처벌법의 제정 수준의 전면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저희가 준비한 스토킹 처벌법의 개정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삭제하겠습니다. 현재 단순 스토킹 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가해자와 피해자가 서로 아는 사이가 대부분인 스토킹 범죄의 특성상 피해자가 처벌 의사를 유지하기 어려워서 수사기관이 초기에 개입해서 피해자를 보호하는 데 장애가 발생하고 합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2차 스토킹 범죄 그리고 나아가서 보복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상존해 왔습니다. 따라서 개정안에서는 단순 스토킹 범죄의 경우에도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과거의 법무부는 스토킹 처벌법 재개정 논의 시에 반의사불벌죄의 폐지에 대해서 사실상 반대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1년간의 법 시행 경과 및 사회적 공감대를 반영해서 반의사 불벌죄를 폐지하도록 입장을 바꾼 것입니다. 독일과 일본의 경우에도 스토킹 범죄를 처음에는 이렇게 친고죄나 반의사 불벌죄로 규정했다가 법 시행 과정에서 그 조항을 삭제한 바 있습니다. 다음으로 온라인 스토킹을 스토킹 유형에 추가해서 처벌을 확대하겠습니다. 현행 온라인 스토킹 행위는 피해자 본인에게 도달하는 경우를 요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에게 문자라든가 메시지가 도달하는 경우만을 스토킹으로 보고 있는 것이죠. 피해자 아닌 제3자나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온라인 스토킹에 대해서는 처벌의 공백이 있어 왔습니다. 즉 현재 스토킹 처벌법에서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서 피해자에게 직접 글과 영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만을 처벌하고 있는데 제3자에게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해서 배포하는 등 온라인을 통한 사생활 침해 행위에 대해서 처벌을 확대하겠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동창생의 이름과 나의 사진을 SNS에 개설된 소위 적절한 용어는 아닙니다만 지인 능욕방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방에서 피해자의
인격을 파괴하는 게시물을 유포하는 경우, 그래서 상대방에게 모욕감을 주는 게시물을 양산하고 그것을 널리 유포하는 경우에는 피해자를 직접 상대방으로 해서 하는 국지적인 스토킹보다 오히려 더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소위 지인 능욕방과 같은 온라인 스토킹 범죄는 지금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제2N번방과 같은 성착취 범죄의 시초로서 실제로 그 사건에서는 사건의 시초 자체가 이런 정도의 방으로서 출발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다른 중대범죄로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엄단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실제로 유명 운동선수인 피해자를 사칭한 SNS 계정에 합성한 피해자의 사진을 유포한 행위에 대해서 현행 스토킹 처벌법으로 처벌이 불가능해서 당시 논란이 되었던 사례도 있었습니다. 또한 SNS에서 피해자의 가족을 사칭해서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접근해서 피해자의 연락처와 사진을 요청한 사례도 많이 있는데요. 역시 현행 스토킹법상으로는 처벌이 불가능합니다. 이와 같이 온라인 스토킹은 대면 스토킹 행위의 전조이자 20대 여성의 약 80%가 경험했다고 하는 분석이 있을 정도로 이미 심각한 사회 문제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저희 법무부의 개정안에서는 정당한 이유 없이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는 일반적인 스토킹 행위 유형 중에 피해자를 괴롭히거나 해악을 끼칠 목적으로 온라인에서 피해자나 가족의 개인정보, 위치정보, 신용정보 및 이를 편집, 합성, 가공한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 배포, 게시하거나 피해자나 가족을 사칭하는 경우를 스토킹 행위로 추가했습니다. 이 개정을 만들면서 목적 요건을 명시해서 처벌 범위가 불합리하게 넓어지는 것도 막았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주요 선진국 역시 온라인 스토킹 행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처음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미국의 일리노이주는 온라인으로 피해자를 괴롭히는 내용의 개인정보를 배포한 행위를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캘리포니아주는 온라인으로 개인정보 또는 상대방에 대한 불법 행위를 유발할 수 있는 메시지를 배포하는 행위를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벌금으로 처벌하고 있고, 독일은 피해자 등의 데이터를 반복적으로 탐지, 취득하여 생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는 것을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벌금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스토킹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다음으로 잠정 조치로 가해자에 대한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신설하겠습니다. 현행법상의 잠정 조치로 가해자의 피해자에 대한 접근 금지를 명할 수는 있었습니다. 다만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한지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기는 어려워서 이를 어기고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피해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피해자가 동의하면 신변보호의 수단으로 스마트워치를 지급하거나 하는 방식은 있었습니다만 정작 가해자에 대해서는 잠정 조치로서 위치 추적을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었습니다. 이에 저희 개정안은 접근 금지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잠정 조치에 가해자에 대한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도입해서 가해자의 피해자에 대한 접근 여부를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해자에게 위치 추적을 할 수 있는 조치를, 제도적 조치를 마련하는 겁니다. 법원이 잠정 조치로 가해자에게 접근 금지와 함께 위치 추적을 결정하면 법무부 산하의 위치 추적 관제센터에서 경찰에게 위치 정보를 전송할 수 있게 되고, 경찰은 가해자의 피해자에 대한 접근 여부를 실시간으로 파악하여 긴급 상황 시 즉시 현장에 출동함으로써 스토킹 범죄 재범을 막을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다음으로 피해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걸로 보시면 안 되고요. 기존에 있었던 이 강력범죄 유형에서 이미 저희가 도입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새로운 부담이 있는 건 아닙니다. 다만 그동안에는 스토킹 범죄에 대해서는 이것이 적용되지 않았던 것이죠.
저희는 스토킹 범죄야말로 이런 식의 피해자 보호가 무엇보다 필요한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성폭력, 가정폭력, 아동학대 피해자에 대해서는 신변안전 조치, 피해자 보호명령, 피해자 신원 등의 누설 금지, 피해자의 국선 변호사 제도 등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제도를 스토킹 범죄 피해자에 대해서도 도입하겠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피해자에 대한 신변 안전 조치를 도입했습니다. 특정 범죄 신고자법에 따라서 피해자 및 스토킹 행위의 상대방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다면 특정 시설에서의 보호, 신변 경우, 출석 및 귀가 시의 동행, 대상자 주거에 대한 주기적 순찰 등 신변 안전 조치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성폭력 처벌법과 아동학대 처벌법, 가정폭력 처벌법에 도입된 제도로서 이를 스토킹 피해자에게까지 확대하겠다는 얘기입니다. 피해자 등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 누설 금지 의무를 신설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때 피해자라고 하는 것과 피해자 등이라고 나눠서 말씀드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피해자 등은 피해자의 가족 등 그런 상황들, 그런 그 피해자가 아니지만 사실상 피해자에 준한 사람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보호조치 및 수사 및 재판에 관여한 공무원은 피해자 등의 신원과 사진 등을 공개하거나 누설하는 것이 금지될 뿐 아니라 누구든지, 그러니까 이 공무원에 한정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피해자 등의 동의를 받지 않고 신원과 사진 등을 신문, 방송,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되는데요. 완전히 새로운 제도는 아니고 이미 성폭력 처벌법 등에서 같은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무슨 알 권리라든가 이런 문제를 논할 단계는 이미 지났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음으로 스토킹 범죄 피해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국가가 피해자에게 국선 변호사를 선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피해자의 변호사는 피해자에 대한 조사 및 피해자에 대한 공판 절차 등에 참여하여 의견 진술이 가능해집니다. 역시 성폭력 처벌법, 아동학대 처벌법에 이미 있는 제도를 스토킹 처벌법에 확대 적용하겠다는 말씀입니다. 다음으로 잠정조치, 긴급응급조치 취소 등 절차에서 사법경찰관의 신청권을 명시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현재는 이게 아마 수사권 조정이라든가 검수완박 국면에서의 그거가 정확하게 이해가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법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생긴 일 같은데요. 잠정조치를 취소, 변경, 연장하는 절차에는 검사의 청구권만 인정돼서 과거하고 달리 지휘권이 없기 때문에 송치되기 전 단계에서는 경찰 단계에서 이루어진 상황에 대해서 검찰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 구도이기 때문에 사법경찰관이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기 전에 이미 발령된 잠정조치의 취소, 변경,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 신청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잠정조치와 긴급응급조치, 취소, 변경, 연장 시의 통지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현재 스토킹 행위자에 대한 잠정 조치, 긴급 응급 조치 시에는 통지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까지 접근 금지 명령이 부과된다는 것을 피해자에게 알려주게 됩니다. 그런데 취소, 변경, 연장 시에는 별도의 통지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피해자는 그런 잠정 조치가 계속되고 있구나라고 믿고 있다가 어느 순간 그것이 중단됐다는 것을 모르게 되는 것이죠. 어제 국감에 잠깐 나왔는데 그거는 이제 원래 당초는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기간까지 명시돼서 본인에게 통지가 되니까 언제까지 된다는 걸 본인이 알고 있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걸 중간에 변경하는 상황이 생겼을 경우에 피해자에게 통지하는 조항이 없었던 겁니다. 그거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역시 스토킹 행위자에도 내용 및 불복 방법을 고지하도록 해서 방어권 보장에도 차질이 없도록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잠정조치 위반의 현장 대응력 강화를 위해서 잠정조치 불이행죄의 법정형을 상향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현장에서 보면은 징역 1년 차이가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이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잠정조치를 위반한 경우에 징역형의 상한이 법정형의 징역 2년입니다. 이렇게 되면 현장에서 긴급체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 형사소송법상 긴급체포는 법정형 3년 이상의 범죄에 대해서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징역형이 2년일 경우에는 영장이 있어야만 현행범이 아닌 한 체포가 가능한데, 근데 이 지금 스토킹 범죄에서의 그런 어떤 이 범인 체포는 단순하게 사법작용으로서의 죄를 묻는 것도 있지만 범죄를 더 이상의 범죄를 막는 효과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의 문제점이 있다고 저희가 이제 발견해서 법정형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겠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는 경찰이 잠정조치 위반의 현장에 신고받고 출동하더라도 범인이 그 자리에 있지 않을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 자리에만 있다면 상황에 따라서 현행범 체포는 가능한데, 그런 상황이 있다가 잠시 떴다. 그럼 이제 현행범 체포가 안 되거든요. 개정안에 따르면 경찰의 판단으로 영장 없이 긴급 체포 등의 신속한 현장 조치를 통해서 추가 범행을 막을 수 있게 됩니다. 작아 보이지만 현장에서는 큰 차이라고 저희는 현장에 있는 사람으로서 생각합니다. 또한 현재 긴급 응급조치를 위반한 경우의 제재가 과태료에 불과합니다. 응급조치의 경우에. 이렇게 되면 범죄 억제력이 부족하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응급조치를 위반할 경우에 과태료 대신에 형사처벌 조항을 신설해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개정했습니다. 다음으로는 같이 동시에 개정하는 전자장치 부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이거는 이제 좀 편하게 들으셔도 되는 게, 앞에 저희가 했었던 것들이 이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고, 이 부분은 그거를 실무에서 구현하기 위한 절차에 관한 법률이니까 제가 쭉쭉쭉쭉 좀 빨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개정안에서 6장을 신설해서 스토킹 행위자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 결정 및 방법 등을 신설했습니다. 내용은 저희가 배포해둔 자료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부수적인 어떤 절차에 관한 겁니다. 28번으로 갈까요? 그리고 자료에 대한 제공에 대한 특칙을 마련했는데요. 위치 추적 관제센터의 장이 스토킹 행위자의 전자장치로부터 수신한 위치 정보. 그러니까 이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스토킹 행위자에 대해서 위치 추적을 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거를 현장에서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에 대한 법 규정을 만든 거예요. 이렇게 수신한 위치 정보 등을 관할 경찰 관사의 장에게 즉시 제공할 수 있게 하고, 잠정조치 위반 시 경찰의 경보가 발생하게 하고, 즉시 경찰이 출동하여 피해자 보호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결국 위치추적 관제센터는 대상자의 위치 정보를 수집해서 시스템상 자동으로 송신하도록 함으로써 경찰이 실시간으로 정보를 확인하고 즉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되는 구조입니다. 앞으로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무부는 입법 예고 기간 중에서 각계 의견을 폭넓게 청취하고 주신 의견을 경청할 겁니다. 좋은 의견을 계속 주시면 저희가 반영해서 좀 더 좋은 법을 완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11월 중에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서 연내에 국회 통과가 될 수 있도록 국회에 성실하게 설명할 계획입니다. 법무부는 이번 스토킹 처벌법 개정안을 통해서 스토킹이 중대한 범죄라는 사회적 합의를 법에 반영하고 스토킹 피해자가 국가로부터 안전한 삶을 보장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관심과 조언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신당역 스토킹 사건을 비롯해서 스토킹 범죄로 희생되신 피해자들과 유가족들께 다시 한번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저희는 그분들을 생각하면서 이 법안을 만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브리핑 잘 들었습니다. 저희가 질의응답 시간에는 촬영이 제한된다고. 그냥 하죠. 네, 번거롭게 왔다 갔다 하실 필요 없고 시간 없으신데. 예. 질의응답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손 들어주시면 마이크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X1의 박태평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그 잠정 조치 신설로 전자발찌 부착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1호부터 4호까지 잠정 조치는 이미 그 전자발찌는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말하는 잠정 조치는 그 신설을 말씀하는 건 아니고요. 그 가해자에게 전자발찌 부착할 수 있도록 근거 부분을 신설한다고. 그거는 있는데요. 지금 뭐냐면 위치 추적을 할 수 있는. 위치 추적. 예, 위치 추적. 예. 그러니까 지금은 스마트워치를 피해자에게 동의할 경우에 지정해 주거든요. 그렇게 되면 피해자가 가해자가 오는지 여부를 이제 피해자가 스스로 알게 되는 구도란 말입니다. 그런데 가해자의 위치가 어디 있는지를 지금 단계에서는 바로 추적할 수는 없어요. 잠정 조치로서. 근데 그 조항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럼 지금 이제 잠정 조치가 1호부터 4호까지 있는데 이거를 뭐 신설하게 되는 건지 아니면 이런 좀 추가하게 되는 건지. 새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잠정 조치 종류를 늘리게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매일경제 안정환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자발찌 이제 착용이 가해자 쪽에다가 부착되는 건 새로 만드시는 거죠? 피해자에게만 지금. 그러니까 이건 전자발찌가 아니라 이건 잠정 조치니까 그 수사 진행 단계거든요. 그러니까 잠정 조치이기 때문에 전자발찌까지는 아니고 이 기기에다가 위치 추적 장치를 심는 방식입니다. 그럼 손목에다가 착용을 하게 되는 건가요? 휴대폰? 윤원기 형사법제과장이 대신 답하겠습니다. 한사호세 과장입니다. 이번에 잠정 조치가 4가지가 있는데 새로운 잠정 조치 유형으로 수사 단계에서 지금은 이제 발목에 차는 전자발찌 형태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인 우리가 성범죄자의 경우에 부착하는 전자발찌와 같은 종류의 발찌가 부착된다고 이해할 수 있는가요? 지금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번에 이제 법 시행 이후에 어떤 기기나 그런 발전 단계에 따라서 종류는 바뀔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잠정 단계니까 그 정도까지 할지에 대해서 아직 조금 준비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의문이 드는 부분이 이제 아직 잠정 조치, 말씀하셨듯이 잠정 조치이기 때문에 시량이 확정되지 않은 피의자에 대해서 발찌를 부착하는 것에 대한 부담도 어느 정도 좀 있을 것 같고 인권 침해 소지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한 비판도 제기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한 의견을 지금 청취하셨는지가 궁금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자발찌를 등에 이제 뭐 위치 추적 장치를 부착해야겠다고 필요성을 느끼게 되신 계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예, 제가 먼저 하고 부족하면 해주시지.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무조건 신고만 하면 붙이겠다는 취지는 아니죠. 여기에 대해서 결정이 나고 사법적 판단을 거쳐서 간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 제도를 저희가 들여오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지금은 이제 스토킹 범죄라는 것이 일단 비정상적인 상황에서 비정상적인 집착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스토킹 범죄의 특징은 일단 한번 이렇게 신고된 이후 상황에서는 피해자와 가해자가 굉장히 특정되는 상황이고 어떤 행동이 벌어질지에 대해서 유형이 굉장히 예상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이 재범률도 굉장히 높을 수밖에 없고요. 집착에 따른 비정상적인 집착에 따른 것이니까. 그렇다면 이 접근을 막는 것이 2차 범죄를 막는 가장 대단히 효율적인 방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그런 유형에서 그런 위험이 큰 사람에 한해서 사법적 절차를 통해 가지고 그런 기기를 부착하게 된다면 지금 이제 여기로 인해서 피해자가 겪을 수 있는 그 위험이라든가 이런 정도가 대단히 크기 때문에 그거는 지금 충분히 고려할 부분이라고 본 겁니다. 당초에 우리 원래 법에서 피해자에 대해서만 동의를 받고 한 이유가 기자님 말씀하신 그런 식의 고려였을 겁니다만 지금 단계는 지금 이제 사회적 우려라든가 현재 1년 동안 운용해오면서 어떤 스토킹 범죄의 심각성이 점점 진화해야 될 과정을 볼 때 이 정도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저희는 판단한 겁니다. 그래서 부연 설명 드리자면 이게 신체 자유를 제한하는 처분인 건 맞습니다. 따라서 이제 수사기관의 청구에 따라서 법원의 명령을 통해서 결국에 이제 영장구의가 적용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현재 잠정 조치에 유치장이 유치를 할 수 있습니다. 아예 가중 처분이 있기 때문에 그보다 가벼운 처분이라 법적인 문제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대유 이배우입니다. 안녕하세요. 그 위치 추적 관제센터의 그 관제 인력이 부족하다는 문제가 아무래도 예전부터 꾸준히 제기되었는데
이번 개정안으로 그 위치 추적 대상자는 더 늘어날 것 같아요. 그래서 현 체계에서 이게 소화가 가능한 수준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위추적 관제센터의 인원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늘려갈 갈 건데요. 다만 이제 저도 직접 가봤습니다만 굉장히 이게 시스템화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한 명 한 명 이렇게 수기로 보고 이런 구도는 아니거든요. 저희가 이 법이 일단 시행되면, 게다가 시행되는 데까지 시간이 좀 걸리지 않습니까? 거기에 맞춰서 인원도 증원하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시스템 잘 관리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제가 김근식 출소 이전에도 위치적 센터를 좀 가보면요. 시스템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굉장히 현대화돼 있고 그게 자동적으로 나오는 부분들이 절차적으로 다 돼 있기 때문에 한 명 한 명이 이렇게 눈으로 보고 있어야 돼. 그런 거하고는 좀 다른 구도입니다. 범죄만 정책국자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이 있어서 부연 설명 드리겠습니다. 법안에 보시면 위치적 관제센터에서 수신된 수신 자료를 전자적인 방식으로 경찰에 전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하고는 구체적인 방식을 협의를 진행해야 되겠습니다만 수신 자료를 등록된 전자로 부착하는 대상자에 대해서 즉시 보내게 되면 관제 상황도 경찰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관제센터에서 관제하는 업무부담은 그렇게 크지 않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거는 저희 범죄 예방의 일반적인 전자발찌 업무하고 거의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그 양이 아주 많이 늘어나는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예. 네, 안녕하세요. 연합뉴스 TV 신선재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그 온라인 스토킹 구조를 새로 넣은 것에 대해서 되게 강조를 하신 거라고 보시는데 그게 사실 온라인 스토킹 행위자를 특정하는 자체가 좀 어려울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기존에 그 이제 스토킹 온라인 스토킹이 규정되지 않았을 때 예를 들어 SNS에 사칭 연습 게시하고 이런 범죄를 처벌하는 것과 스토킹으로 규정했을 때 온라인 스토킹으로 규정해서 처벌하는 거에 눈에 딱 띄는 차이점이 어디에 있는지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이 스토킹 범죄는 조금 일반적인 범죄가 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시냐면 대부분의 경우 그게 아니면 모욕이나 허위사실 명예훼손 이런 쪽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본인이 직접 고소해서 그 당부를 다퉈야 되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가지고 내가 어떤 누구랑 굉장히 무슨 안 좋은 관계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 그걸 피해자가 나서서 내가 이거 맞다 아니다라는 거 다퉈서 허위사실 명예훼손 이런 걸로 가는 것 자체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고 그거 자체가 본인의 명예라든가 본인의 어떤 인격을 파탄하는 이적인 가해를 스스로 초래하는 면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문제는 저희 말하는 이런 요건만 되게 되면 이 자체가 범죄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게 완전히 불법적인 거다라는 인식 자체가 그게 확실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이건 범죄화가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는 차이가 대단히 첫째 예방적 효과가 클 것이고 두 번째로는 아까 저 말씀드린 것처럼 소위 말하는 지인 능욕방 같은 경우 사실 그런 식의 사이버 불링이 요즘에는 개인한테 너 어떻다 이런 거보다는 이 사람 말 제외한 나머지 사람 주위에다가 이상을 확 뿌려버리는 것이 사실 더 심각한 스토킹일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그것 자체로는 그 뿌리는 행위에서의 내용 콘텐츠 자체가 무슨 허위성, 명예훼손성, 음란물성 이런 요건을 다 구비해야만 범죄가 되고 그렇다면 그걸 하나하나 입증해내는 게 굉장히 어려운 단계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저희가 말한 구성 요건에 해당하게 되면 그 자체가 범죄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희는 이건 굉장히 큰 변화라고 생각하고 저희도 여러 가지 검토를 했는데 해외 사례도 최근에는 이런 것을 범죄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선진국의 트렌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더 없으실까요? 없으시면 KBS 김민재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앞서서 질문이 많이 나왔었는데 이 위치 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대상자가 감정조치 대상자에 한정되는 건지 혹시 피해자가 원할 경우 공급하게 부착할 수 있는 건지 그런 영감을 근데 이제 위치 추적을 아까
박영 기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권으로 우리나라는 법치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법관의 결정 없이 가는 방식으로는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현재는 법관의 결정을 통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저희가 법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그렇다는 말만 가지고 갈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잠정 수치를 청구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근거 규정이 좀 있을까요? 아니면 법관이 재량으로 판단해서 하는 건지. 그동안에 어떤 그 여러 가지 잠정 조치들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조치 중에서도 그것도 법관이 거기에 대해서 판단해서 하는 것인데요. 거기에 대해서 규정을 하나를 더 조항을 할 수 있는 요건 하나 더 늘리는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잠정 수치를 청구할 때 그 경중을 판단하는 근거가 좀 법관의 판단이죠. 이게 범죄의 정도 그리고 이게 재범의 우려가 있는지 실제로 위해가 여부가 있는지 지금 대부분의 영장 판단은 대부분 그런 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사안에 대한 개별적인 판단이지 그거를 뭐 이렇게 점수 매기듯이 할 수는 없거든요. 더 없으시면 마칠까요? 고생하셨습니다.